자, 그 다음에 복대리는 이건 제가 이제 학생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복대리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변호사 하면서 이제 복대리 변호사를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복대리 부탁하기도 하고 제가 복대리 띄워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 복대가 이런 거구나. 복대리 이제 위임장을 쓰면서 이걸 이제 이해가 됐는데 자, 의뢰인이 저한테 사건을 맡깁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한테 뭐 소송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피고가 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이제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거 좀 재판에도 나가고 서면도 써주고 처리를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대리권을 위임을 했어요. 근데 뭐예요? 이분이 이제 어디 살아요? 이분이 무려 진안에 살고 계십니다. 진안. 전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북 진안에 살고 계세요. 그러면 보통 관할이 전주지법 이렇게 되거든요. 전주지법 이렇게 되는데 어 전주지법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아직 서울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주지법이 아마 관할일 건데 그러면은 제가 어느 날 이제 서울에 이게 이제 오후 3시에 재판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오전 11시에 그 이제 뭐 그 경찰 뭐 대질 조사에 가야 돼요. 그러면은 끝나면 한 2시 이때 될 거잖아요. 그러면 전주에 3시까지 어떻게 갑니까? 그럼 이날 이제 못 갈 것 같다. 그러면은 이제 홍길동 변호사라는 사람이 전주에 삽니다. 이분은 전주에서 변호사 사무실 운영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제가 대리를 받았죠. 그러니까 대리권을 수여받았죠. 그러니까 그 대리할 권한을 받았잖아요. 의뢰인한테 이 소송 대리할 권한을 받았는데 이 권한을 다시 한번 그 뭐예요? 위임하는 게 이게 복대리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복대리인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송에서 이제 복대리 하는 거기 때문에 복대리 변호사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대리권 한 번 더 넘겨준다, 토스한다 이런 거를 이제 복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복대리를 받았는데 이거를 근거로 이제 또 딴짓을 해. 이러면 이제 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판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복대리랑 이게 이제 표현대리가 이제 같이 복대리의 경우에도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를 봤는데 이 구체적인 이게 이제 사례화돼 가지고 나온 건 아직 잘 못 봤거든요. 어쨌든 요거는 이제 판례는 복대리와 관련하여서는 요거를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멸시효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멸시효는 되게 중요하죠. 시험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안 나오는 시험도 있을 텐데 소멸시효는 이제 실무에서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시험에서도 이제 특 A급으로 나오는 그런 주제죠. 그래서 날짜가 일단 나오면 이제 저희 때는 날짜가 나오면은 이제 소멸시효는 무조건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뭐 이게 대부분 이제 10년인데 이제 5년 상행위로 인한 거 5년 그다음에 민법 그 저기 소멸시효 관련한 조문에서 3년 1년짜리 이제 그 외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평소에 외우기보다는 시험 직전에 이제 그런 외울 걸 이렇게 체크해 놓다가 그 두 문자 따가지고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암기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아마 객관식에 이 소멸시효가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면은 객관식에 이제 이런 게 나올 겁니다. 몇 년 몇 년.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기산점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그 손해배상 그 사건 이런 걸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계약 관계 있지 않은데 이제 제가 계약 관계 있지 않은데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불법행위를 해서 얘한테 이제 돈 청구하는 경우를 이제 불법행위 750조에 기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3년이에요. 소멸시 그 기간이 이제 짧아요. 3년인데 자, 그럼 3년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3년이 똑딱똑딱 거리면서 이 출발하는 시점이 과연 언젠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판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과연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게 이게 기산점이라는 거고 그럼 과연 권리 행사 가능한 때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판례는 뭐라고 해요? 판례는 이제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졌을 때를
음, 의미한다고 봅니다. 법률성의 장애가 없어졌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이것도 이제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사례인데, 자, 내가 이제 내 물건에 대해서, 자, 일단 저는 지금 이제 투옥이 됐어요. 투옥. 어? 투옥이 뭐냐? 감옥 간 거죠.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제가 잡혀가지고 감옥 갔어요. 제가 왜냐면 이제 뭐 교통사고도 내고 좀 일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집에 이제 채권자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밖에 있는 사이에 경매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 경매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음, 제가 이제 투옥이 됐는데 이제 제가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권자 제가 나의 이제 이 투옥된 사람 있죠? 이 투옥된 사람의 채권자의 그 집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이 배당이 됐는데 이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이 됐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배당금은 이게 내 거란 말이에요. 내 건데 어떤 사람이 이제 내 오래된 친구인데 이놈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제 그 도박에 빠져서 이제 얘가 이 배당금을 실제로는 이제 코인이었어요. 코인 투자한다고 이제 배당금을 얘가 이거 위조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빼내간 거죠. 전문 용어로 이걸 이제 횡령이라고 해요. 횡령. 그걸 해서 이제 코인에 다 탕진을 했어요. 근데 내가 교도소에 지금 이제 배당 받고 얘가 이거 그 뭐야 코인에 쓸 시점에는 제가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근데 감옥에 있다가 이날 출소를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을 때 지금 이런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요 감옥에 있을 때는 이 시점에 이런 사정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이런 거 감옥에 이런 거 잘 통제 안 오거든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감옥에 이 사람 내가 살던 집에는 이제 뭐 뭐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법원에 올 수가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수감되어 있는 것까지는 법원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사람이 몰라 그리고 내가 나한테 배당금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배당금을 가져갔다는 것도 몰라 근데 이제 출소하고 나서 뭐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계좌를 막 뒤져보는데 어? 내 계좌에서 얼마가 이제 빠져나간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럼 내가 이제 내 거 가져간 이 횡령한 놈한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생깁니다. 그럼 그거는 이제 3년 안에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3년을, 자, 3년 째깍째깍 흘러가는 그 애초에 그 3년이라는 이 시간에서 여기 끝날 때, 3년이 끝나는 이 시점부터는 이 손해배상 그 청구를 하지 못하잖아요. 요 뒤로부터는 청구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째깍째깍 3년이 흘러가는 처음 요 시기를 뭐라고 볼 것인가? 이 계산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졌을 때, 즉, 내가 이때는 제가 이제 출소한 때로 봐야 되겠죠? 출소한 시점부터, 자, 출소하면은, 자, 이제 사실상은, 자, 출소를 해서 좀 정신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도 만나야 되고 뭐 저희 감옥에 있는 동안에 우리 할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저기 뭐야 산소도 가봐야 되고 그럼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내 이제 계좌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 어쨌든 출소하면 그날이라도 가서 그 계좌 뭐 어플 깔아가지고 그 계좌 쫙 이제 스크린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왜요? 장애가 없어진 시점이 이 출소하는 날부터 3년이 이제 째깍째깍 돼서 2021년 1월 1일에 이분이 이제 출소했다 보면 2024년 1월 1일에 이제 1월 2일부터는 이제 얘한테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해도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사로는 이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해결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형사로 가야죠. 가야죠. 형사는 이게 이 단기 소멸시효에 이제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3년 손해배상 좀 짧긴 짧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산재 이런 것도 하는데 산재 손배 이런 것도 하는데
아, 근데 산재 손배는 저게 아니겠구나. 그 산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음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이제 이후에 만약에 청구를 한다면은 이제 상대방이 만약에 그 소멸시효 주장을 한다. 그래서 그 본안전 항변으로 아 이거 3년 지나가지고 이거 청구한 거니까 각하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판사님이 보고 진짜 이때부터 할 수 있었는데 3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거 청구한단 말이야라고 하면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민사적으로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때는 이제 형사고소해서 뭐 합의금을 받았는지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이거를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잘 해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소멸시효를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출소를 해서 이제 다행히도 출소한 다음에 그날 이제 바로 통장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이제 뭐예요? 다음 날은 아니고 한 2년 정도 지나서 2년 정도 지나서 이 얘가 이제 횡령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출소한 뒤에 2년 지나가지고 이제 소송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예요? 그러면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중단. 중단은 뭐예요? 자, 중단이랑 정지가 있는데, 어, 자, 3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아까 좀 지정을 한데, 이제 3년이라는 이제 시간이 이제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중단에 그, 재판상 청구하면 저기 중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판상 청구하면 중단이 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제가 2년 돼가지고 이거를 제기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중단이 되는 건 뭐냐면요. 중단이 된다고 하는 거는 여기서 제가 그 소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은 소 제기하고 또 뭐 재판하고 항소심하고 항고심 하는 데까지 끝까지 걸립니다. 뭐 5년이 걸렸다고 해봐요. 5년이든 10년이든 어쨌든 그 뭐야 시효 중단 사유가 끝난 날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은 그 소송 확정되는 날이 있겠죠. 그 날까지 시효가 다 그 시효 기간이 지나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제 얼음이라는 얘기죠. 얼음. 자, 아무리 이게 2년이 지났고 내가 재판상 청구해서 1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카운티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 재판상 청구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승인 이런 거 하는 그때부터 요거는 이제 그 뭐냐 중단이 된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는 뭐예요? 시효 기간이 똑딱똑딱 지나가지 않고 그때부터는 이제 끝날 때까지. 근데 이게 끝나고 난 뒤에는 또 다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2년에서 요 1년을 채우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거니까 뭐예요? 다시 3년이 또 흘러야 소멸시효 완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단 사유가 그 조문에 나와 있죠. 재판상 청구 그리고 음, 내가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상대방이 얘가 진짜 그 횡령한 놈이 저한테 나는 횡령에 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뭐 이러면서 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뭐 이런 거를 걸 수도 있거든요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걸어서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아닙니다 얘가 오히려 제 돈을 횡령을 해가지고요 어쩔저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항변을 해요 그러면은 그래서 판사님이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가 피고로서 그 주장을 한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 재판에서 내 권리 주장을 다 한 거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로 봐줍니다. 그래서 내가 피고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시점에서 나한테 소장이 제기돼서 내가 그 뭐예요? 항변에서 내가 피고가 돼서 그 주장을 해가지고 이기면은 이것 또한 중단 사유로 봐줍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있고 그다음에 승인은 뭐냐면요. 자 승인 승인은 이게 중단 사유거든요. 승인은 중단 사유인데 갚아요, 갚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알겠어요, 갚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채권자한테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언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알겠어요. 언제까지 갚을게요. 언제까지 갚을게요. 라고 뭐 현재 확약서 뭐 이런 걸 써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카톡으로 남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모셔둬야 되죠. 집에 A4로 이렇게 인쇄해가지고 잘 모셔둬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중단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자 채권자의 최고는 뭐냐면요. 최고는 쉽게 말하면 갚아 이거예요. 갚으라고 독촉하는 걸 최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고는 이제 그러니까 그 시효 중단 효과가 좀 제한적이에요. 자 보세요. 얘 그 채무자가 돈 갚을 애가 제가 갚을게요. 언제까지 갚을게요라고 하는 거는 이건 승인이기 때문에 시효 중단에 해당되는데 채권자의 최고는 뭐냐면요. 야 갚아. 근데 야 갚아 하는데 그 상대방의 그 답변은 돌아오지 않는 그 무언의 그 메아리 같은 울림을 이제 최고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최고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최고 자 갚아 카톡으로 보내고 문자 했는데 다 안 읽씹 아니면 또 읽씹 이렇게 했다고 메일도 보내봐요. 메일도 뭐 읽지 않음 했다가 또 언제 읽었어요. 근데 또 안 갚아. 그러면요 이 시점에서 이제 얘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단이 되죠. 중단 시효가 이제 진행이 안 됩니다. 근데 최고로서 그 최고의 이제 효력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강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원래 예를 들어서 시효 원래 이제 그 채권이 발생한 게 2022년 아니구나 2022년 1월에 이제 그 이제 이때부터 시효가 그 시효 기간이 이제 진행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요때 이제 발생하고 그 당일날 이제 갚으라고 카톡을 했어요. 계속 안 갚아서 문자도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원래 이게 만료 시점은 언제예요? 25년 이 뒤로는 이제 청구를 못 하겠죠.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시효 중단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그냥 최고는 중단이 안 돼요. 그냥 최고는 중단이 안 되고 뭐냐? 이렇게 그냥 뭐 누구한테 야 갚아. 그러니까 최고가 갚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뭐 가압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냥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일반적인 최고 있잖아요. 그거는 자 여기 다른 이런 그 시효 중단 사유 있죠. 이 확실한 시효 중단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들어오는 거 그것만이 이제 중단 사유로서 이제 같이 이제 이 두 개가 세트로 합쳐져서 중단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이 일반적인 이런 사유들이 아니라 야 갚아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최고는 얘네 더 센 애들 있잖아요. 더 센 시효 중단 사유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들어오는 것만 6개월 안에 들어오는 그 최고만 얘랑 같이 세트로서 시효 중단 사유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지금 이제 2022년에 1월 1일부터 이제 시효가 진행되는데 아직 이제 2023년에는 7월 뭐 이때 2023년 1월 1일 거는 자 이때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은 11월에 제기를 했으면 이제 7월 23일은 6개월 안에 들어오는 거고 얘는 6개월 안에 안 들어오죠. 1월 1일이니까 그러면은 여기 2023년부터 6개월 안에 들어오는 요거가 얘랑 세트로 돼서 그 이제 시효 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효 중단 시기는 어떻게 되냐? 얘랑 세트가 되는 거니까 뭐 얘보다 조금 앞당겨서 이제 뭔가 그 더 이제 강력한 최고보다 조금 더 강력한 그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때 6개월 안에 들어오는 그 무언가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때부터 이제 시효 중단이 진행된다. 비록 얘는 소송을 좀 더 늦게 했어요. 2023년 11월에 하긴 했지만 6개월 안에 그 최고를 했으므로 6개월 안에 그 최고한 시점이 언제냐? 7월 23일이다. 그럼 7월 23일부터 이제 시효 중단이 되는 것으로 판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효 이익 포기는, 자, 아까 그 승인 있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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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갚을게요. 제가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예요? 시효 완성, 이게 완성 시점이에요. 그럼 완성 전에, 아, 갚을게요라고 하는 건 승인이고, 자, 그 다음에 완성된 후에, 자, 야, 자, 완성된 후에 이 채권자가, 3년이 지나버렸잖아. 아니면 뭐 5년이 지났잖아. 10년이 지났잖아. 라고 이제 파악을 했어요. 근데 채권자가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이 시효에 관한 것을 알아.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그 시효 이익 포기가 있으면은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채무자한테 이제 막 가가지고 야, 빨리 돈 갚아! 라고 해요. 그럼 이 채무자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네, 뭐, 늦어서 죄송해요. 뭐, 언제 갚을게요. 언제까지 갚을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완성이 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갚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승인이 아니라 시효 이익 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승인이랑 다르다는 거 알고 계세요. 그래서 소멸 시효까지 했는데 이게 제가 보는 책에는 그 가압류 가처분 이게 시효 중단 사유로서 뭐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 데는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뭐 이런 판례도 있고 그런데 제가 또 공인중개사 그 책을 보니까 이거는 또 소멸시효는 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 공부를 요하는 판례의 어떤 난이도가 그 시험마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이제 일단 넣지는 않았는데 어, 소멸시효 좀 이게 6개월 이게 조금 이제 어 뭐랄까요? 6개월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요 승인과 그 다음에 시효 이익 포기가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뭐 좀 이제 눈에 계속 익으면은 또 계속 보다 보면은 10번 읽으면은 또 안 되는 이해가 안 됐던 것도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대리 제도는 유권 대리, 무권 대리, 표현 대리 각각을 이제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제가 아까 말한 그 말씀드렸죠. 이 사례를 들어서 그다음에 103조는 이중 매매와 채권자 대리권을 연결시켜서 이 채권자 대리권이랑 이제 이 세트로 이제 다니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계약 당사자의 결정할 때 법률행위 그러니까 의사표시의 유무에 앞서서 먼저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에 판례는 뭐 이게 통정 허위 표시인지 뭐 아니면 유효한 의사 표시인지 이런 걸 따지고 있다. 그 순서를 알아두시고 법률행위 해석할 때 이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을 하는데 이 뜻이 무엇인지 요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서 이 포인트를 둬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게 뭐 103조 아니면 이런 쟁점들이 만약에 내가 보는 시험 범위에 이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해가 안 되면 암기라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제가 강의를 암튼 그 저기 뭐야 채권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강의를 아마 물권법부터 했을 것 같거든요. 물권법에 뭐 동시행항변권 뭐 이런 것부터 쌍무계약 이런 것부터 했을 것 같은데 물권이 아니라 채권 강론 그쪽부터 했을 것 같은데 암튼 제 생각에는 진짜 진짜 중요한 거는 하긴 했어요. 다 하긴 했는데 이제 훑은 거고 뭐 판례 강의 이런 거를 제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제가 학생 때 되게 어려웠던 그런 거는 다 정말 어려워서 막 깨우치는데 몇 년이 걸리고 했던 것은 제가 너무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강의에 넣긴 다 넣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 최고로 어려웠던 것을 이제 넣은 것이고 최고로 어려웠던 게 또 엄청나게 많죠. 근데 이제 최고로 어렵지 않고 만약에 어려운 게 5단계 급이 이제 별 5개짜리로 어려웠다면 별 4개짜리로 어려운 게 있을 거고 3개짜리로 어려운 게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어 빼먹은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아무튼 그 중요한 거는 했다. 그래서
그 민법 이제 강의 민법도 양이 워낙 방대하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그 판례를 다 하면서 막 제가 생각하는 제가 어려웠던 그 포인트까지 설명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이제 다 하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이걸 들으면서 예를 들어서 판례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 범위가 시험마다 이제 각각 다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뭐 이 파트에 어떤 판례가 이해가 안 된다. 혹은 이 파트에 어떤 내용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그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여기 그 계정에다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 찾아보고 그 판례 찾아보고 교과서 찾아보고 막 이러는 게 또 재밌거든요. 그 찾고 또 뭐 이렇게 강의 자료 만들고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것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거에 관련해서 판례 강의 뭐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판례 강의 해가서 판례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볼 테니까 저는 이거 근데 하는데 이거 이제 제가 한 달 동안 이거를 찍었거든요. 한 달 넘게 찍었죠. 왜냐면은 제가 지금 이제 10월 중순인데 8월 말부터 이거를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설명하는 것 자체는 재밌고 좋은데 근데 이게 그 강의 자료를 만들고 이 편집을 하는 게 너무 이제 재미가 없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약에 판례를 놓고 딱 강의를 하면은 판례 놓고 그 여기 딱 그 여기 뭐예요? 요 강의 자료에다가 판례 띄워놓고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 거기다 이제 제가 그림만 그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편하게 판례 강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또 따로 만들어야 되나? 아무튼 근데 그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 저도 그 변호사 시험을 그 100점 맞고 합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모르는 거 많고 아직도 또 공부를 더 해야 되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제가 그 법률 전문 교육기관이라는 곳에서 트레이닝을 그래도 받고 시험을 합격한 사람으로서 그래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그 민법을 배우고 그거를 이제 맨날 그 찾아보면서 들춰보면서 이제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학생 때 배울 때는 그런 의미였는데 실제로 이제 그거에 관련 업무를 해보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더 편하게 쉽게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이거 왜 이렇게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라고 올려주시면은 여러분이 지금 그 판례 그 대법원 판례 전문을 찾으면서 읽어보면서 왜 그렇게 판례가 그걸 하고 있는지 그렇게 수험생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저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는 좀 이제 수험생을 탈출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찾아볼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올려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걸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올리도록 할게요. 네, 이상입니다.